자,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번부터 같이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그리고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그리고 저소득 채용목표제 등 대표관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임용할당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임용할당제를 하면서 대표관료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실국장급 공무원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전시켜 범정부적 시야를 갖춘 국가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1에서 상급에 해당하는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지방직은 해당이 없어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국가직 공무원으로만 한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답이 이제 2번이 되었습니다. 2번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구성정책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을 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떼어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인사혁신처로 얹어놨다, 인사혁신처로 이제 갈라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를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수 있게끔 그 밑에 요게 이제 막료적인 성격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이제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직 운영이나 업무 개선에 관한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제안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한제도죠. 예, 공무원 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제한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채택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보상도 또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성과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이제 사기 악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2번이 답이라는 거를 잘 찾으실 수 있겠어요. 뭐 내용은 길었지만은 뭐 결국에 답을 찾는 건 매우 쉬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공무원은 이게 고위 공무원단이 없다 그랬죠, 그죠? 지방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단이 없고, 그리고 이제 고위 공무원단이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 다 국가직이지만은 국가직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그럼 정리를 한번 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국가공무원이다 그랬을 때 13번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요거는 이제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1에서 3급의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에 들어가는 게 국가공무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하고요. 일반직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무조건 다 1회 상급이 없어지고 다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회 상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가 막 역량평가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위공무원단을 이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특정직 중에서는 이제 외교공무원 있잖아요. 외무공무원 같은 경우에 여기 특정직에서도 고위공무원단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별정직 중에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고위공무원단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는 이게 없죠. 지방공무원에는 없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이 없다. 고위공무원단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봐두셔야 되고, 이렇게 연결해서 봐두셔야 되고, 그러나 다만 지자체 안에는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는 어떻다고요? 지자체에는 고위공무원이 존재한다. 지자체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라고 이제 표현할까요? 소속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이게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찾는 거는 이게 만만치 않죠. 잘 없어요. 잘 없긴 없는데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에 가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단체장이 있어요. 행정부단체장으로서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이제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국가 일반직 공무원이다. 요 사람들이 국가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 중에 지자체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자체로 내려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고 고위공무원단의 가군에 속하는 실장급 공무원들이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또 이제 제외가 되는 게 또 있어요. 하지만은 서울특별시에 행정 제1, 제2 서울만 또 행정 제1 부시장과 제2 부시장이 있어요. 제1, 제2 부시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행정 제1, 제2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국가공무원은 맞는데 이게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 됩니다. 여기는 정무직으로서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거죠. 정무직입니다. 차관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또 봐두셔야 돼요. 복잡해 그냥 예외 막 이렇게 막 연결되니까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연결 지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자 지나가도 이제 되겠죠. 요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14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도 이 법 개정도 있고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단체를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단체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무원 단체를 그래서 허용을 해줬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요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죠. 직장협의회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직장협의회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교원노조가 이제 허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고요. 이랬다가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와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 시절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허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었으나 안 되는 게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교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는 자 노동 3권 중에 뭐만 같습니까? 단결권과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은 같습니다. 단체 교섭권은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지만은 하지만은 어떻다고요? 단체 행동권은 불인정됐다. 단체 행동권은 인정이 안 되었다. 불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이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요 이후에 지금 있잖아요. 2020년도에 이제 관련법이 공무원 노조법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법이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요게 다 이제 개정이 됐어요. 교원 노조법도 포함해서 좀 개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를 막 되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막 선제적으로 좀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까지는 못한데 외국의 압박, ILO 같은 데들의 압박 이런 게 있었습니다. ILO UN 산하에 있는 여기 이제 국제노동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ILO 같은 데에서 이게 이제 압박을 하고 또 유럽연합 같은 데서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였다.
싶은 부분이에요. 하고 싶어도 좀 이게 경영계 반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 못했던 부분인데 뭐가 이제 도입이 됐냐? 자, 전임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간 노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노조랑 연동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요. 또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노조 전임자에 이게 뭐가 있었어요? 노조 전임자는 여기 이제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되죠. 급여 지급 금지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화돼가지고 노조 전임자를 할지라도 이 노조 일만 100%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좀 병행한다 이렇게 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 갔어요. 원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주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는 못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완화했다. 완화 이렇게 이제 좀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가입 범위를 노조의 가입 범위가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또 봐야 되는데 노조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노조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다 할 때 이게 말입니다. 이게 가입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가입 범위가 원래는 6급 이하였는데 6급 이하라는6급 이하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급수 제한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전직이었던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직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조합원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가입 가능이라기보다는 썼어요? 벌써? 네, 써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한다면 전직이었던 사람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교원노조 관련해서 크게 대립이 있었던 게 있어요. 박근혜 정부는 노조에 대해서 친노조 정책을 썼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교조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전교조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고 있잖아요. 교원 노조 중에 하나인데 원래 교원 노조를 허용하게 된 이유도 그 전교조 활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80년대 때부터 그때는 서슬퍼런 우리 두한이 형 때 시절이었는데 그 두한이 형 때에 아이들 참교육해야 된다면서 진짜 막 다 걸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평생 직장인들을 다 걸고 선생님들이 막 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교원 노조, 즉 정교조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있었다가 이게 법 외 노조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노조라고 주장하지만은 예전에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는 그거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런 주장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뭐 시민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나왔던 것이긴 하지만은, 이 전화 연결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교원 노조에 대해서,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허용되기 전에. 교원 노조에 대해서 이거 제가 한 말씀 하겠다. 그러면서 청취자 의견을 듣는 건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격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막 해요. 지금은 되게 화들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노동자가 왜? 노동자는 낮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90년대 중반? 후반? 뭐 이때쯤인데 중후반. 그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특수한 직업이죠.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칭할 수 있느냐? 애매해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뭐야? 노동자 폄하 발언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그러면 끄덕끄덕거려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걸 전문가들 중에서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대놓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서 말 안 하는 거를 그 청취자가 얘기해주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건 제가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니까 듣고 좀 한참 생각을 했어요. 노동자가 왜? 노동자 하면 안 되나?
그래 노동자 맞지 않나? 노동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노동자의 개념 정의를 보면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월급은 받긴 받지만은 그래도 노동자는 아니야. 선생님 특수직업이야. 이렇게 하는 인식이 병존하고 있었죠. 그런 거 속에서 사실은 이제 교원노조 허용이 잘 안 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 해준 거예요. 욕 먹으면서 정치적으로 욕 먹으면서 그냥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엔 정교조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원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이제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냥 그렇게 쓱 지나갔는데 박근혜 정부 때 와가지고 이 교원 노조 보니까 해직 선생님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해직된 선생님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해직됐으면 전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직인데 전직이었던 사람은 지금 현재 여기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 노조에 가입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교원이 아닌데 어떻게 교원에 가입해? 옛날 교원이지 지금은 교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입하면 안 되지. 그럼 조합원이었어도 조합원 지위를 박탈해야지. 그러면서요 정교조에 공문을 보내요. 아니 저기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네들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정교조가 반발하죠. 그러면 학교랑 싸우다가 사립학교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재단하고 싸우다가 해직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원에 가입해가지고 교원노조에 가입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교원노조에서 아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니까 나가주세요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냐면서 이제 반발을 했죠. 반발을 했는데 그런데 아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직 교원이 아니면은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느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의 노조로 내쫓아 버렸어요. 다시. 법의 노조로. 그랬던 것을 문재인 정부 와서 이제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직이었다 할지라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조합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법으로 그 조합원이 될 자격까지 규정해 놓느냐라고 하는 게 ILO, EU 이런 데에서의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이어서 이런 것도 이제 바꾸게 됐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공무원 있죠. 소방공무원에 이제 노조 설립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노조 설립이 허용되어서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봐두셔야 돼요. 요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개정 사안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단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단 전국 단위의 결성은 금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는 단수로만 되고 노조는 복수 노조가 가능하잖아요. 복수 노조가 직장협의회는 조직 단위에서 하나만. 그리고 여긴 전임자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요. 직장협의회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단수로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임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공무원 노조다 그랬을 때는 복수 노조가 가능해요. 복수 노조가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전임자가 있는 거 이것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이게 이제 차이예요. 노조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 행정, 외교, 정보 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옳은 거였었어요. 옳은 거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6급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6급 이하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2020년 12월 달에 지금 돼서 며칠 안 지난 얘기를 제가 지금 강의 시점에서는 해드리고 있는 거라 교재에서 이게 오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되는데 단체 행동권은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하는 일체의
수입의 행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쟁의행위라고 해요. 쟁의행위.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행위 같은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1999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06년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가 도입됐다. 거꾸로입니다. 이게 99년이고 이게 2006년이에요. 예,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노이마르크의 전통적 예산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완전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 완전성은 예산 총계주의죠. 자, 우리 저기 국가재정법에 보면 완전성의 원칙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대차관과 수입대체 경비를 아예 명시적으로 표현해 줬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대차관은 우리 예산처럼 쓰는 것으로 인식은 돼요. 그 성질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외국에서 돈을 꿔다가 그거를 다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대차관이다 그랬을 때 예산에 반영은 안 됩니다. 수입대체 경비도 그런 거죠. 이게 뭐 국가시설물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딱 잘라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입 대체 경비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따로 떼어서 이용객이 많아지면 수입도 늘어날 텐데 그 수입으로 경비 써. 경비도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나잖아요. 수입이 늘어나면 경비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써. 이렇게 해서 완전성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기금이다 그랬을 때도 이거 반영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회계와 기금이 있는데 회계만 가지고 1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21년도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이 얼마냐 그랬을 때 중앙정부의 예산을 558조로 짰다 그랬는데 558조다 그랬을 때는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만 합친 것이지 거기에 이제 기금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완전성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순계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순계 예산. 순계 예산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징세비를 제외한 예산을 우리가 순계 예산이라 그래요. 징세비, 세금 걷느라고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급여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행정비용 이런 것들은 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면 완전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그것도 국가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완전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보면은 순계 예산이 아니라 총계 예산 개념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한정성의 원칙이다 그랬을 때 2월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이제 기간 한정성의 예외다 그랬고요. 계속비 이것도 기간 한정성의 예외입니다. 1년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2년, 3년, 4년, 뭐 최대 5년 거기다가 뭐 또 한번 연장해 주면 10년까지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비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정성 원칙에서 벗어났고요. 예비비다 그랬을 때도 한정성 원칙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질적 한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적 한정성. 그래가지고 목적의 사용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목적을 아예 안 정해줬잖아요. 어디다 써라라는 걸 아예 안 정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추가 경정 예산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또 어떻게 돼요? 추가 경정 예산도 이게 추가로 경정을 다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딱 해가지고 기간 한정성 기간 한정성 이외에 그 저기 뭐예요? 질적 한정성, 양적 한정성을 딱 정해줬는데 질적 한정성, 양적 한정성을 정해줘 놓고서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거를 재조정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도 한정성의 원칙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 장부를 하나로 짜라 그랬는데 추가 경정 예산은 장부를 또 짠 거잖아요. 특별 회계 이것도 장부를 또 짠 겁니다. 일반 회계 장부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별도로 특별 회계를 짰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 회계 장부가 따로 있으니까 단일성의 원칙에서 벗어났고 기금이다 그랬을 때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장부를 또 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단일성의 원칙에 벗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답은 4번인데 사전 의결의 원칙 그랬거든요. 사전 의결은 국회에서 사전 의결 받아라 이런 겁니다. 2월 사전 의결의 원칙 벗어난 거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사전 의결 벗어난 건 사고의결이에요. 근데 명시효일도 있잖아요. 명시효는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가 아니에요. 답이 4번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용과 전용 그랬는데 이용은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은 전용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은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준예산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맞습니다. 예비비도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죠. 총액은 뭐 사전 의결을 받겠지만은 내용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의결 안 받는 걸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요. 선결 처분도 사전 의결 안 받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먼저 결정해서 처분을 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방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뭐 그렇게 되는데 특히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 예외가 아닌 것이
것이 명시월, 그 다음에 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골라내셔야 합니다. 16번으로 갑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가 있죠.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또 이제 요거를 이제 국가재정법을 이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제한 사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한을 뒀죠. 그래서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를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1번, 2번, 4번이 그대로 국가재정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1번, 2번, 4번이.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관리비가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관리비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경정 예산이냐, 이게 과연 이거는 추가 경정 예산의 요건이라기보다는 뭘 갖다 끼워넣냐면 준예산 편성할 때 그때 준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할 때 3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합니까? 이건 당연히 줘야 될 예산인데 그 헌법기관, 법률기관 이런 걸 운영비를 안 줍니까? 운영비를 당연히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 이 추가 경정 예산의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번을 집어내시고 17번으로 갑니다. 연기준 예산제도와 일몰법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17번. 요것이 자 보세요. 이제 연기준 예산제도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vs SSL 선셋 로우 해가지고 일몰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연기준 예산제도가 됐고 그 다음에 SSL이다 그랬을 때는 일몰법이 되는 것이죠. 일몰법 우리나라의 규제 일몰제 해가지고 이 규제는 길어도 5년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을 보자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어때요? 둘 다 감축 관리하자 이 말 아니에요. 감축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자.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제로베이스 예산은 이제 단기죠, 단기. 이거보다는 이제 SSL은 중장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1년짜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SSL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짧으면 3에서 길면 7년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년 이내로 또 묶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중장기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점을 들여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산과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법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짜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 뭐 이제 실무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기 이제 하위 공무원들이 관여가 된다면 SSL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상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SSL을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이 주체도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SSL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짜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고 제로베이스 예산이 ZBP가 그리고 SSL은 법률의 형식으로 탁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책 결정 차원에서 탁 그죠? 위에서 딱 결정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보시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랬는데 예산 심의와 통제를 위한 입법 과정이다 그랬는데요. 예산 심의와 통제를 위한 입법 과정이다. 연기준 예산은 입법 과정은 좀 원래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야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또 확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다 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기준 예산제도 자체가 입법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예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는 차이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희소성을 감안한 감축관리의 일환이다 그랬는데 감축관리의 일환이다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배제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 연기준 예산은 매년 그거를 다시 심사 하는 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몰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은 아니고 그 이제 우리 규제 일몰제 그랬을 때 규제가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5년 이내 범위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규제 기한이 다다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저렇게 이제 저 연장을 할지 말지를 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지나가서 이제 됐고 답은 1번이었고 18번으로 갑니다. 행정 통제를 위한 엄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부즈만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우리나라 프랑스의 경우는 입법부 소속이다 그랬는데 거꾸로겠죠? 엄부즈만은 원래 입법부 소속으로 엄부즈만 호민관, 감찰관 이래가지고 이제 두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프랑스의 경우는 입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고 엄부즈맨은 시민의 요구, 신청,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며 직권으로 조사 활동을 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은 직권으로도 이제 조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조사만 하지 직권 조사는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지 옴부즈만의 원래 취지 자체로 보면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맨은 행정 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실의 조사와 인정이 주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실의 조사와 인정이 주요한 기능이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 저 권고적 성격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조사하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만 하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라고 권고하는 것이지 여기가 이제 행정결정을 취소 변경을 여기서 직접 다 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옴부즈만이 너무 힘이 세져서 안 돼요. 그럼 다른 데서 다 결정한 걸 갖다가 옴부즈만이 안 돼 그거 뒤집어 내가 뒤집었어 뭐 거의 그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사실의 인정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맨이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한정되며 부당 행위와 비능률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옴부즈만이다 그랬을 때는 부당성도 따지는 거예요.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 같이 따진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한 내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거 주민자치 단체자치 비교는 한번 또 해놓고 가볼까요? 19번입니다.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되냐? 자, 19번. 자, 이제 지방자치의 유형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의 유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자치 유형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주민자치가 있고요. 주민자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체자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자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그랬을 적에 요 주민자치 단체자치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일단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그 주요 국가, 주요 국가부터 한번 볼까요? 주요 국가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영미 쪽이었다 이랬고 여기는 대륙 국가들 독일이나 프랑스 거기다 플러스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뒤에다 쓴 이유는 알죠? 여기 제도가 넘어 들어온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자치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랬을 때 자치권 같은 경우가 여기는 이제 고유권, 천부인권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천부인권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였다면 단체자치 쪽은 고유권이 아니라 여기는 전례권입니다. 전례권설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넘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넘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그랬을 때 여기에 주요 이제 성격들을 한번 좀 쭉 볼까요? 성격들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성격보다는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요.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없어요. 위임사무의 구분이 없다.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에서는 이게 이제 전부 다 이게 뭐였냐면은 각자가 자기네 업무 범위를 설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개별적 수권주의 이런 얘기를 썼죠. 우리가 개별적 수권주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 성격의 자치가 됩니다. 정치적 성격의 자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여기는 행정통제보다는 입법이나 그 다음에 사법에 의한 통제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자치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죠. 중앙 집권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구분을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포괄적 뭐였어요? 포괄적 위임주의 이렇게 갔었죠. 포괄적 위임주의였고 그리고 여기는 정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법률적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법률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그리고 중앙정부 힘이 세기 때문에 행정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주민자치는 자치권이 자연법상의 천부적 권리라고 인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자치권이 실정법상 국가에 의해 주어진 권리라고 여긴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고요.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구분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여기서는 워낙 지방정부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고유사무, 위임사무든 뭐든 아니 우리가 뭐 정하면은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구분을 안 하는데 여기서는요 중앙정부가 내려준 위임사무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고유사무의 영역을 점점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주민자치에서는 지방정부의 형태를 기관 통합형으로 하고 단체자치에서는 지방정부의 형태를 기관 대립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그래요. 여기는 영미 쪽이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이제 기관 통합형이 많고요. 기관 통합형의 형태가 많고 이쪽에서는 이제 기관 대립형의 형태가 많다 이렇게 봐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주민자치는 주로 입법적, 사법적 통제고 그 다음에 단체자치는 주로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세제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그랬는데 지방세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세목이나 세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못합니다. 탄력세제 정도 예외만 있을 뿐이지 마음대로 이제 이것을 뭐 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율성은 부족하고요. 지방세제가 재산과세보다 이제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위주다. 그렇지 않고요. 재산과세 위주예요. 그래서 세수의 신장률이 낮죠. 뭐 이제 재산세가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을 텐데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게 계속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나머지 지역들은 그닥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세의 신장성 같은 것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거 재산과세가 중심이어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2번이 이제 답이 되었고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 정도로 국세 비중이 훨씬 크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고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재정력 지수가 딸린 데에다가 이제 지방교부세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지방세원의 지역별 자치단체별 편제로 인하여 지역 간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매우 또 심한 편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은 2번으로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회에 좀 문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정부 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가지며 무절제한 정부 팽창에 반대하죠. 작은 정부잖아요. 산업화, 국가, 발전행정, 케인스학파의 복지국가 이념은 작은 정부 논리와 대조가 되고요. 이건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경제성장도 하고 막 이러는 거고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하는 거라 이건 큰 정부 논리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작은 정부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3번도 보시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란 정부의 어떠한 부분적 확대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도 정부가 꼭
개입해야 될,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 모든 부분에서 축소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우리 초창기 행정을 보면 윌슨은 1887년에 정치와 행정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랬는데 이건 군노 같은 학자고요. 저 윌슨은 이제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관료제 도입을 주장했다. 미국은 아직 관료제가 안착이 안 됐으니까 행정 조직에 관료제를 안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되었으며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은 신행정론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왈도, 프레드릭슨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저서를 쓴 것은 이제 빈센트 오스트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강조했던 게 중첩성과 그 다음에 참여 이런 것들을 또 강조를 했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학자로 후드, 오스본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오스본은 게블러와 함께 정부재 창조론을 연구했었고, 그리고 플래스트릭하고 함께는 있잖아요. 플래스트릭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이제 OC 전략, 그래서 이제 관료제를 추방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해가지고 OC 같은 것들을 제시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신공공관리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이먼을 떠올려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녔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 행태를 관찰해 보기 때문에 종합학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인간 행태 규칙성이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상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인간 행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외면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내면의 주관적 의지나 감정, 가치 등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간 행태의 진정한 의미 이해를 위해서 외면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에 주목을 하지, 내면의 주관적 의지나 감정, 가치 같은 것들은 주요 연구 대상은 아닌데, 다만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거나 할 때 행정인들의 그런 주관적인 영역을 조사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주요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어려워서 3번을 답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 법칙성 같은 것들을 또 추구한다라고 하는 성질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세 문제 정도만 이번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이거 마무리를 다 해야 됩니다. 좀 빠르게 나가서 20번까지 마무리하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